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칠판 앞에 섰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 멕시코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치과에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장래희망에서 뭐 의사나 유튜버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은 뭐 청소년들까지 장래희망을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멕시코는 어떨까요? 멕시코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을 조사하면 항상 인기 직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약상이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지 마약상을 선호하냐, 마약상의 장래희망에 들어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의 실상을 알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마약상들이 숨어서 생활을 하고 뭔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멕시코에선 그렇지 않아요. 마약상들도 얼굴을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핸들 허세샷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사실 다른 게, 차는 막 람보르기니고 람보르기니 핸들에다가 막 손목에 파텍 필릭 손목시계를 차고 황금으로 된 총 막 이런 것들을 피드에 올리는 거죠. 더군다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예를 들어 마약상들이 자신의 생일에 진짜 인기 많은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던가, 항상 좋은 차에 명품 같은 걸 입고 다니니까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포브스지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 세계에서 가장 부호 100인에 들어갔던 사람이 실제로 멕시코의 마약상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멕시코 마약상들을 다룬 유명한 미드가 있어요. 나르코스라고 하는. 이 나르코스의 나르코 자체가 마약 밀매업자를 뜻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마약 밀매업자들에 의한 문화라고 해서 나르코 컬처라고 하는 게 존재할 정도로 마약상들이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멕시코에서는 마약을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따라가서 갈등의 이 시작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아주 예전부터 1990년대까지는 마약 산업의 패러다임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는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콜롬비아였습니다. 이 콜롬비아 자체가 마약 산업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적합한 토양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콜롬비아 이 지대 자체가 높은 지대가 많거든요. 해발고도 3,000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고산지대라서 산소가 희박하게 돼서 거기서 일하거나 하는 게 되게 힘든데, 여기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 고산지대의 중간중간을 깎아가지고 계단식 농사를 지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소도 부족한데 농사를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몸이 너무 고되니까 코카 잎을 씹으면서 일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코카 잎에다가 화약 처리를 하게 되면 코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이 여기 흘러요. 이 리오그란데 강을 기점으로 여기가 멕시코, 강을 건너가면 바로 미국이니까 마약의 주요 소비지는 미국이란 말이죠. 그럼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생산해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소비시장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미국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거에 더 나아서서 마약 중독의 문제, 그걸로 인한 사망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1999년에 미국에서 콜롬비아의 마약 산업을 완전히 초전박살내자라고 하는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콜롬비아 플랜이었어요. 콜롬비아 플랜을 짜서 어느 정도로 콜롬비아의 마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냐면, 헬기도 주고요, 탱크도 주고요, 심지어는 콜롬비아에서 이 마약상을 근절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훈련 비용까지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롬비아 플랜이 굉장히 성공리에 끝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콜롬비아를 누르게 되면 다른 쪽에 튀어오르게 되는 거야. 이거를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사교육 시장에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 사교육 비중을 줄이겠다고 영어를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하게 되면 국어랑 수학이 커지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콜롬비아를 누르니까 어디가 부풀게 되죠? 멕시코가 부풀게 된 거예요. 멕시코는 마약 산업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기후예요. 멕시코 자체도 마약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20세기 초반까지도 마리화나 정도는 일상적인 소비재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위치 자체가 그렇죠.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멕시코를 거쳐야지만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멕시코는 바로 미국으로 이 만든 마약을 흘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적합했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멕시코에서도 20세기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처럼 마리화나 정도는 가볍게 태웠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60에서 70년대, 19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재배하고 약에 좋다, 뭐 몸에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화나를 태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마약 산업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지역적인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마약상들이 이거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구조,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마약을 미국에다 공급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게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됐던 게 1980년대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929년부터 1971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PRI라고 하는 제로혁명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돼요. 장기 집권을 하면 힘이 셀 수밖에 없고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제로혁명당이 사실상 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마약 생산하고 어느 정도 마리화나를 사람들이 담배처럼 태우는 거를 허용해주는 풍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됐던 게 지역적인 규모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973년과 78년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석유 파동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1970년대를 거치게 되면서 멕시코 자체도 석유 산업이 초토화가 돼요. 그때 대안으로 떠오른 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의 생산 혹은 공급을 해주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마약 달러라고 부르는데 이 마약 달러로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80년대도 이 지역적인 규모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될 때까지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마약 산업을 계속해서 용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 이거는 이 마약 산업이 국제적인 규모로 바뀌게 됩니다. 국제적 규모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역에서 전국에서 국제로. 왜? 콜롬비아 플랜의 영향도 있었고요. 이 시점에 굉장히 정부랑 오랜 시간 동안 결탁하게 되면서 마약 산업이 거대하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1990년대는. 문제는 1980년대부터도 멕시코의 정부에서는 우리는 마약상들과 더 이상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이행이 되지 않다가 2006년에 칼데론 정부가 들어섭니다. 멕시코에는. 이 칼데론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 마약 카르텔 조직과 굉장히 혈전을 벌이면서 마약 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무려 관련된 일로 사망한 사람들이 7만 명에 육박하고요. 1년에 1만 명 이상이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속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사실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약 카르텔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는 모습들이 비밀리에 뒤에 숨어서 암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서 앞에다가 이제 시체를 가져다 놓거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외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목을 매달아서 막 길 저작거리에다가 걸어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가로등 위에다가 사람들의 이 목 매달아서 시체를 걸어놓고 이렇게 버젓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멕시코의 한 지방 도시의 여자 시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손을 잡지 않는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남편과 같이 있을 때 피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총에 맞아서 그 여자 시장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하게 되고 여자 시장은 살아남았는데도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막 총이 박힌 모습이라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이제 장기도 훼손이 돼가지고 장기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패드 같은 것도 몸에 달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는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약 카르텔이 마약 범죄 이 자들이 계속해서 여자 시장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딸이랑 같이 여자 시장을 납치해요. 여자 시장에 간곡하게 청해서 딸은 돌려보내고 여자 시장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살해당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졸지의 딸들은 완전히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이런 일이 먼 훗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2024년에도 이 지방 도시의 멕시코 시장이 마찬가지로 마약상과 나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취임한 지 엿새 되던 채에 이 자동차 위에 머리가 올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몸은 조수석에 실린 상태였죠. 뒤에서 암암리에 공작을 벌이고 사람을 살해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활동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멕시코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미국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전에 체포작전이 있었을 때 멕시코의 특수부대가 이 마약왕을 체포를 하고 난 다음에 체포를 하긴 했는데 체포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격추당해서 14명이나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화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멕시코의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멕시코가 문제네. 멕시코가 진짜 이거 제재를 해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깊은 뿌리 깊은 곳으로 사실 가게 되면 가난이 있어요. 1994년에 나프타라고 부르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NA 나프타라고 해서 나프타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1994년에 체결이 됐는데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나라들 사이의 관세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관세 장벽도 무너지게 됐고 이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주요하게 먹는 것이 옥수수예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신이 존재할 정도로 옥수수를 굉장히 중요한 작물로 생각을 하고 먹는 음식 타코라던가 아니면 또띠아라던가 나초라던가 다 이제 옥수수가 기반이 되잖아요. 근데 멕시코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나프타였던 거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관세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의 옥수수밭 규모는 말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한반도보다 면적의 몇 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크게 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미국의 옥수수가 아주 값싼 가격으로 멕시코로 들어오게 되면서 멕시코 농민들의 몰락이 굉장히 빨라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야 그래도 마약 조직의 하단에 들어가게 되면 뭐 중소기업 다니는 정도로는 돈을 번다던데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다던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난을 피하기 위해 마약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거기 들어가면 자기의 자식들을 부양을 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이 뿌리 깊은 사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멕시코의 마약과 관련된 문제를 근절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멕시코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으로 미국의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걸 더 이상 방한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멕시코에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25% 그냥 물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멕시코에서도 그 마약왕, 잡기 힘들었다는 마약왕도 잡아가지고 미국에다 그냥 그대로 바치는 이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의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마약이 멕시코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섭잖아요. 멕시코에 사는 게. 이렇게 버젓이 사람들의 시체가 도로에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민을 하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이런 불법 이민자들 추방해야 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마약으로 미국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걸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중입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이 멕시코의 마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건 다 똑같아요. 이거 ODA라고 하는데 이 공적 원조 같은 이 경제적인 지원을 멕시코에 해줘서 멕시코에서 마약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적인 경제로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도와줘서 경제가 형성이 되는 게 우선이다. 멕시코 내부에서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외부에서의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멕시코 마약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